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중앙대 광명병원 신경과 과장을 맡고 있는 하삼열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저희 병원에 오시는 뇌혈중 환자분들과 보호자분들에게 저희가 입원 시에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던 그런 부분들을 영상을 통해서 뇌혈증에 대한 전반적인 교육을 좀 말씀을 드리고자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제가 첫 번째로 뇌혈증 원인과 증상, 그 다음에 예방 및 치료, 그 다음에 영양관리 교육에 대해서 각각 다른 교수님들과 영양관리팀에서 말씀을 해 주실 거고, 그 이후에 또 영상을 통해서 각자 환자분들 뵙고 또 소개를 시켜드리는 시간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저는 첫 번째 뇌혈증의 원인과 증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국내 사망 원인이 뇌졸중인 경우에는 예전에는 암, 심장 질환 다음으로 뇌혈관 질환이 있었는데 2021년부터는 국내 사망 원인이 4등으로 내려앉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뇌혈증이 발생하게 되면 예전에는 더 많으신 분들이 좀 사망하는 경우들이 있었지만 예전만큼 사망하게 된 상황들은 아니고 그 사망률은 많이 떨어지긴 했지만 문제가 되는 부분들은 사망하시지 않는다 하더라도 뇌혈증 후에 장애가 남는다는 거죠. 그래서 뇌혈증이 발생했을 때 거의 완전 회복이 되는 경우는 한 10% 정도뿐이 되지 않고 그 외의 경우에는 경미하더라도 장애가 경미한 정도에서 심한 정도 사망까지 이를 정도의 장애들이 좀 발생할 수 있는데 그런 장애들은 대부분은 팔다리 마비 같은 운동 장애, 그 다음에 혼자 걸어다니기 좀 힘드실 수 있는 그런 이동 장애, 말이 어눌해지거나 또 말을 하고 싶어도 표현이 잘 안 되거나 무슨 말인지 잘 이해 안 되는 그런 언어 장애, 그 다음에 뇌혈중 후에 다른 뚜렷한 장애가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인지기능 저하로 인한 혈관성 치매 같은 증상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옛날에 비해서 뇌혈증이 발생하게 되는 연령군도 점점 고령화되면서 좀 달라지긴 했는데 일반적으로 남자와 여자의 뇌혈증 발생 비율은 한 6대4 정도로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발병했을 때 평균 연령은 남성분하고 여성분하고 차이가 있어서 남성분이 비교적 젊은 60대 중반에 발생을 하시고 여성분은 평균 연령이 70대 72세여서 남자분에 비해서 여자분의 발생 그 나이대는 좀 더 높은 경향을 보이게 되긴 합니다. 근데 저희가 계속 우리나라가 고령화가 되면서 85세 이상 환자분들이 입원하게 되는 경우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2012년에 비해서 2022년을 확인을 해보니까 85세 이상의 환자 비율이 예전에 비해서 2배 정도, 10년 전에 비해서 2배 정도 높아진 상황이고, 이러한 고연령층의 뇌혈증 발생 비율은 점점 해가 갈수록 더 많아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안타까운 점은 이렇게 고령화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점점 뇌혈증을 알게 된 환자분들이 많고 보호자분도 많이, 일반인도 많이 알고 있는데 정작 뇌졸중의 치료는 빨리 오실수록 후유증이 적게 되고 또 완전한 회복을 기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빠른 치료를 하지 못하는 상황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상 발생 후에 병원 내원까지 시간은 오히려 예전에 비해서 평균 내원 시까지의 시간이 오히려 더 증가를 하기도 했고 도착 시간이 10년간 변화가 없습니다. 계속 저희가 홍보를 함에도 불구하고 점점 빨리 오시도록 홍보를 함에도 불구하고 도착 시간이 10년간 변화가 없어서 3.5시간 이내 증상 발생하고 3시간 반 이내에 방문하는 비율이 한 4분의 1 정도뿐이 안 됩니다. 26%. 그리고 24시간 이내에 병원에 방문하는 비율이 67% 정도입니다. 이렇게 3.5시간, 24시간으로 구분 짓는 이유는 3.5시간 이내에 혈전 유해제 같은 약을 쓸 수가 있고 혈전을 녹이는 약을 쓸 수가 있는 거고 24시간 이내에 오셔야 혈관 뚫는 시술을 저희가 고려를 할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적어도 24시간 그리고 빨리 오시면 3.5시간 이내에 3시간 반 이내에 오셔야 혈전 유해제를 사용을 할 수 있는 시간이라는 거죠. 근데 저희가 계속적으로 지금처럼 홍보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도착 시간이 증상 발생하고 나서도 하루 지나고 오시는 분들도 꽤 되는 2에서 7일, 일주 지나고서 오시는 분들도 꽤 많은 상황이어서 증상이 발생되고
뇌혈증이 의심된다 한다면 응급실이나 외래로 빨리 오시는 게 가능한 좋습니다. 그러자면 이제 뇌혈증이 어떤 식으로 발생하고 뇌혈증의 증상이 어떤 증상인지를 아셔야 이제 응급실에 빨리 오시게 되겠죠. 그래서 뇌혈증에 대해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를 이제 뇌혈증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뇌혈증은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옛날 말로 중풍 그리고 뇌혈관 질환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뇌혈관 질환이기 때문에 뇌혈관에 문제가 되면서 뇌의 기능이 장애가 생기는 질환이 뇌졸중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뇌혈관이 막히면 뇌경색, 뇌혈관이 터지면 뇌출혈이라 하고요. 뇌경색은 CT에서 까맣게 보이고 뇌출혈은 CT에서 하얗게 보이는 질환이 뇌출혈이 됩니다. 뇌경색 생겼을 경우에는 이런 병변이 있는지 응급으로 저희가 MRI 촬영을 하기도 하고요. MRI에서는 확산강조 MRI라는 데서 이렇게 하얗게 보이는 부분들이 뇌경색이 됩니다. 그래서 머리 쪽에 혈관이 막히게 되었을 경우에 뇌경색, 머리 쪽에 혈관이 터지면 뇌출혈을 하고 이런 뇌경색과 뇌출혈을 다 합쳐서 뇌졸중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뇌졸중이라고 하는 병 자체는 이제 뇌에 문제가 생기면서 뇌의 기능 이상을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뇌의 어느 부분에 생기냐에 따라서 증상이 다양하게 발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좀 어려운 부분일 수도 있겠지만 뇌의 이제 구조와 이 기능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다 아시다시피 뇌는 대뇌가 있고 소뇌가 있고 그다음에 뇌뿌리, 뇌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대뇌는 이제 우리 몸을 움직이게 하는 또 생각하게 하는 총사령관 역할을 하는 거죠. 뇌의 기능을 이제 총괄하는 역할이 대뇌가 되고 성격이나 판단력이나 추리력이나 기억력을 관장하는 부분이 되지만 특히 이제 뇌졸중은 오른쪽이면 오른쪽, 왼쪽이면 왼쪽 어느 한쪽으로 이제 발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오른쪽 대뇌에서는 이제 공간 인식 기능이 주된 기능이 되겠고 왼쪽 대뇌는 언어 중추이기 때문에 언어 기능을 담당하는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왼쪽에 뇌경색이 생기게 되면 언어 장애가 발생을 하게 되고 오른쪽 대뇌 쪽에 문제가 생기면 이제 공간 인지 기능이 이제 떨어지게 되는 쉽게 얘기하면 길찾기라든지 또는 무시증후 같은 증상이 또 생길 수가 있는 거죠. 손에는 우리 몸의 이제 균형을 잡아주는 부분이 되고 또 미세한 운동을 조절하는 부분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손해 쪽에 문제가 생기면 이런 증상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고 뇌뿌리 쪽의 기능은 호흡이나 혈압, 심장 발동 같은 우리 몸의 이제 생체 징후를 이제 담당하는 부분이고 특히 의식을 담당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뇌관 쪽에 문제가 생기면 의식이 저하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뇌조직은 그 기능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항상 일정량의 산소라든지 포도당의 공급이 필요한데 이런 산소와 포도당을 공급하는 것이 피죠. 그래서 적혈구를 포함한 이제 혈액이고 이런 혈액은 심장에서 수축이 돼서 혈관을 통해서 머리 쪽으로 이제 전달이 되는 경로를 밟게 되죠. 그래서 뇌쪽으로 혈액이 흐르게 되면 동맥을 통해서 모세혈관을 통해서 정맥을 통해서 다시 심장으로 다시 되돌아가게 되는데 그래서 심장에서부터 머리 쪽으로 올라가는 그런 혈관 계통에 문제가 생기면 뇌경색이 생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뇌경색의 원인은 크게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뇌혈관 자체에 고혈압이나 당뇨나 고지혈증이나 또는 술이나 담배 태시면서 혈관의 동맥경화가 점점 이제 생기게 되고 어느 순간에 동맥경화 부분의 혈전이 갑자기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혈관이 막히게 되면서 뒤로 피가 못 가면서 뇌경색이 발생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머리 쪽 혈관은 괜찮다 하더라도 심장에서 구조적 또는 기능적 부정맥 같은 이상으로 인해서 혈전이 심장에서 떨어져 나와서 머리 쪽 혈관에 딱 걸리게 되면 뒤로 피가 못 가니까 이로 인한 이제 뇌경색이 또 발생할 수가 있고 큰 혈관은 괜찮은데 큰 혈관에서 나오는 이제 조그만 혈관 분지가 조금씩 가늘어지면서 조금씩 좁아지면서 어느 순간 막히게 되면 뇌내의 작은 혈관 폐색에 의한 열공성 증후군 같은 열공성 뇌경색이 또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원인으로 구분을 해 볼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혈관이 좁아져 있어서 피가 흐르지 못하고 다시 흐르거나 뇌혈관이 혈전에 의해서 막혔다가 다시 뚫리는 경우에는 처음에 막힌 상태에서 증상이 발생을 했다가 다시 뚫리면서 증상이 좋아진 상태
그거를 일과성 뇌경색 또 일과성 허혈발작 또는 작은 뇌졸중, 미니 뇌졸중 여러 가지 용어들로 불리게도 되지만 일시적으로 혈관이 막히면서 뇌경색 증상이 발생했다가 좋아졌다 해서 일과성 허혈발작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증상이 좋아졌다 해서 안심을 이제 계속 하실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이런 일과성 뇌경색 환자, TIA 환자한테서 3개월 이내 뇌졸중 발생 가능성이 10에서 20%나 됩니다. 일반적으로 뇌경색이 발생하게 되면 3개월 이내에 뇌경색이 재발할 확률은 4에서 8%인데 이런 비율보다 훨씬 높은 거죠. 그래서 증상이 좋아졌다 하더라도 다시 3개월 이내에 후유증이 남는 뇌경색으로 다시 발생할 가능성이 10%에서 20% 되기 때문에 약을 꼭 드셔야 되고 왜 뇌졸중이 발생하게 된지 원인에 대한 확인들이 입원 또는 외래에서 꼭 확인이 필요한 병이 또 일과성 뇌경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뇌졸중의 증상이 발생했을 때 저희가 이제 뇌졸중 학회에서 5대 증상이라고 해서 이제 홍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증상으로는 한쪽 팔다리에 힘이 없거나 둔한 감각을 보이는 편측마비 또는 갑자기 말을 못하거나 어눌한 발음이 생기는 언어장애 또는 한쪽 눈이 안 보이거나 겹쳐 보이는 시각장애 또는 어지럽고 비틀거리면서 균형이 있는 어지럼증 또는 심한 두통 이런 이제 5대 증상들이 있는데 이때의 특징은 갑자기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서히 생기는 게 아니에요. 머리 쪽에 혈관이 막히는 순간에 뇌세포의 대사기능이 떨어지게 되면서 그 뇌가 담당하고 있던 기능이 갑자기 기능장애가 갑자기 발생을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시기로든지 팔다리 마비라든지 말이 어눌해진다, 입이 돌아간다든지 물체가 두 개로 보인다 그런 증상이 갑자기 생긴다 하면 그때는 꼭 뇌졸중을 의심을 하고 응급실이나 또는 병원 외래에 꼭 찾아오셔야 되는 거고요. 이런 5대 증상을 기억하기 힘드시다면 저희가 이제 뇌졸중 학회에서 권장하는 간단 테스트가 있습니다. 이웃, 손, 발, 시선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웃이라고 하는 거는 이 하고 웃어보세요 해서 입이 이제 찡그려지면서 한쪽 마비가 잘 안 움직여지는 안면 마비의 증상이 있는지를 확인을 하는 거고요. 손은 이제 팔 마비가 되는 거죠. 양쪽 팔을 이제 뻗었을 때 마비된 팔은 힘이 떨어지기 때문에 아래로 떨어지게 되겠죠. 또 발은 그냥 발이 아니고 그냥 발음할 때 발입니다. 그래서 발음이 이제 명확한지 말을 해 보시게 했을 때 발음이 좀 어눌하거나 말을 하고 싶어도 잘 못하는 그런 언어 장애가 있는지를 또 테스트를 해야 되고 또는 시선이 한쪽으로 쏠리게 되면 뇌경색의 증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웃, 손, 발, 시선 이렇게 4가지 테스트를 했을 때에 어느 하나의 증상이라도 있으면 반드시 응급실로 빨리 오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뇌졸중의 증상은 머리 쪽에 혈관이 막히면서 뇌졸중의 증상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머리 쪽에 어느 혈관이 막히냐에 따라서 증상이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간단하게 4가지 혈관만 좀 소개를 이제 시켜드릴까 합니다. 앞내동맥이라고 하는 쪽의 혈관이 막히게 되면 앞내동맥은 이제 다리 쪽에 관련된 기능들에 이제 혈액 공급을 해주기 때문에 다리가 더 심한 반대쪽 편마비가 생길 수가 있고요. 중내동맥은 머리로 가는 이제 가장 큰 혈관이 됩니다. 가장 중요하다고도 할 수가 있는데 중내동맥의 혈관이 막히게 되면 반대쪽 팔다리 마비가 생길 수가 있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왼쪽 대뇌, 언어 중추를 담당하는 이제 왼쪽 대뇌에 뇌경색이 생기게 되면 언어가 왼쪽이 언어 중추이기 때문에 말을 하고 싶어도 말을 잘 못하거나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하는 언어장애 생길 수가 있고 오른쪽 대뇌에 문제가 생기면은 이제 반대쪽 왼쪽에 대해서 사람이 있어도 잘 쳐다보지도 않고 심지어는 자기 왼팔이 자기 팔이 아니라고도 얘기하는 그런 무시증후군의 증상이 생길 수도 있는 게 중내동맥혈관이 막혔을 때 나타나는 뇌졸중의 증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후뇌동맥은 머리 뒤쪽을 담당하는 혈관이기 때문에 이제 시각중추가 뒤쪽에 있게 되고 오른쪽에 후뇌동맥이 막게 되면 반대쪽 왼쪽에 한쪽의 시야장애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거꾸로 이제 왼쪽에 후뇌동맥이 막게 되면 오른쪽의 시야장애가 반맹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또한 후뇌동맥은 이제 신상이라고 하는 감각을 담당하는 그런 기능들도 같이 혈액 공급을 해주기 때문에 반대편에 이제 감각장애를 또 유발할 수 있는 혈관이 후뇌동맥 혈관이 되겠습니다. 추골기저동맥은 뇌뿌리하고 손해 쪽에 혈액 공급을 해주는 그 혈관이 되기 때문에
추골 기저 동맥에 문제가 생기면 이 뇌뿌리 쪽에 문제가 생기면서 반대쪽에 편마비가 생길 수가 있고 또는 눈을 움직이게 하는 부분들에 또 영향을 주면서 물체가 두 개로 보이는 그 복시가 생길 수가 있고 또한 이제 손해 쪽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어지럼증이라든지 균형장애 증상이 생길 수가 있고 아까 얘기했듯이 뇌뿌리 쪽에 뇌경색이 크게 오게 됐을 경우에는 또 의식 저하를 유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뇌혈증의 증상으로 의식 저하가 오게 되는 경우에는 그 간단한 뇌경색은 아니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뇌혈증일 때에는 의식 저하가 오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의식 저하를 동반한 뇌혈증일 경우에는 상당히 큰 뇌경색이나 중요한 부분의 뇌경색이기 때문에 그때는 예후가 상당히 좀 나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증상들을 가지고 뇌혈증이라고 이제 걱정이 돼서 오시는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손이 떨린다, 눈꺼풀이 파르르 떨린다, 뒷목이 당기고 뒷골이 뻐근하다, 양손 혹은 양발이 저리다, 팔다리가 뻣뻣하다. 사실 이러한 증상들은 뇌혈증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증상은 아니기는 합니다. 근데 이러한 증상들이 뇌혈증과는 이제 관련이 없다 하더라도 다른 질병에 의한 이제 증상 가능성은 있으니까 이런 증상이 걱정이 되시다 하면 어쨌든 내원하셔서 전문적인 이제 신경과 선생님의 진료를 받아보는 것이 안전하겠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제 뇌혈증과 관련된 이제 증상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중앙대학교 광명병원 신경과에서 근무 중인 배정훈입니다. 제가 다룰 주제는 뇌경색의 예방적 치료에 대한 것입니다. 지금부터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략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뇌경색 예방약의 필요성, 항혈전제, 위험인자 관리, 약제를 중단하는 경우 크게 4가지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뇌경색 예방약의 필요성입니다. 자, 뇌경색 예방약이 왜 필요할까? 기본적으로 뇌경색은 재발 가능한 질환입니다. 한 문헌 보고에 따라 다른데 한 10에서 30%까지 재발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보통의 뇌경색은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위험 요인이 선행되고 이런 위험 요인들로 인해서 생기는 단지 하나의 결과물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뇌경색을 직접 막는다라는 개념보다는 뇌경색이 원인이 되는 여러 위험 요인을 관리해야 된다라는 것이 조금 더 정확한 표현이고 가장 흔한 위험 요인은 고혈압, 당뇨, 이상지질혈증, 담배, 나이 등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부분의 또 뇌경색 위험 요인은 완치보다는 관리가 필요한 것들이기 때문에 또 예방약이 필요하게 되는데요. 결국에 뇌경색 예방약은 평생 먹어야 된다. 뇌경색 예방약은 평생 먹어야 된다는 것이 핵심이고요. 약을 중단하는 경우는 사실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게 가장 좀 전제되어야 되는 부분인데요. 뇌경색 약물은 뇌경색 자체를 치료하는 약이 아니고 재발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약물에 가깝습니다. 물론 이 약은 언제 어떻게 쓰이냐에 따라 조금 다르긴 한데요. 우리가 완전히 초급성기에 쓰이는 일부 정말 며칠간의 거 말고는 장기적으로 먹는 약들은 다 예방약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하는 뇌경색 약이라는 것은 입원 기간 처음 응급실에서 하루 이틀 동안 먹는 그런 약보다는 이제 입원 기간부터 시작해가지고 퇴원 후에 계속 지속적으로 드시게 될 그런 약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뇌경색 약이라는 것은 뇌경색 자체를 치료하는 게 아니고 재발을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약물입니다. 그래서 뇌경색 예방약의 구성은 아래와 같습니다. 항혈전제, 고혈압약, 당뇨약, 이상지질혈증 이게 사실 가장 기본이 되고 그 밖에 여러 가지 약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항혈전제라는 것은 이제 뇌혈관이 막혀서 생긴 게 뇌경색이다 보니까 혈관이 막히지 않기 위해 쓰는 가장 기본적인 약물이라고 할 수 있고요. 나머지 약들은 고혈압을 조절하고 당뇨를 조절하고 콜레스테롤을 조절한다 그런 개념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기타라는 것은 또 너무 무수히 많은 위장약이 될 수도 있고 뇌기능 개선제가 될 수 있고 기타 다른 병에 있을 때 다른 병을 또 관리한 약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제 하나하나 좀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항혈전제에 대해서 먼저 보겠습니다. 항혈전제 종류는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항혈소판제와 항응고제가 되는 것인데요. 이제 우리가 다치게 되면은 이제 거기가 피가 나게 될 것이고 그 피가 나는 것은 결국 지혈이 됩니다. 그 지혈되는 과정에서 그 혈액 성분에 있는 혈소판이라는 것이 작용을 하게 되고 거기에서 점점점 응집이 되고 혈액 응고가 이루어지면서 피가 멈추게 돼서 더 이상 출혈이 생기지 않게 되는 것인데요. 우리가 뇌경색 약으로 쓰는 항혈전제라는 것은 그런 정상적인 응고 과정을 일부러 억제시키는 약입니다.
피가 잘 굳지 않아야지 혈관이 잘 안 막힌다라는 그런 좀 단순한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대표적인 부작용은 출혈 부작용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항혈소판제라는 것은 이제 혈액 내에 있는 혈소판이라는 것을 억제해가지고 혈소판 응집을 억제하고 그럼으로써 이제 혈관이 막히는 것을 방지하는 것인데 특히 죽상경화증에서 기인한 뇌경색에서 중요합니다. 항응고제라는 것은 기전이 조금 다른데요. 이제 혈액 응고 과정에서 뭐 팩터 뭐 7인이 10인이 되게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에 작용을 해가지고 혈액 응고 기전의 일부를 차단시키는 그런 이제 기전의 약들입니다. 그래서 가장 유명한 것은 와파린이라는 약이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비타민 K를 이제 억제시켜주는 그런 약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음식물 내지는 다른 약물과 상호작용이 있어서 주의를 요하게 됩니다. 이제 항응고제가 가장 이제 잘 쓰이게 되는 것은 심방세동과 같은 뭐 부정맥 이런 것으로 인한 심장색전성 뇌졸중에서 아주 중요한 약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항혈전제의 주의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출혈의 위험성이 대표적입니다. 출혈이라고 하면 뇌출혈부터 시작해서 위장관 출혈, 비뇨기계 출혈 등등이 있을 수 있겠고요. 흔히 말씀하시는 것들은 자주 멍이 든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멍이 드는 거는 좀 어쩔 수 없이 감수해야 될 수도 있긴 한데요. 그렇다고 멍이 드는 게 또 너무 심하면은 그거는 또 과연 정말 우리가 약을 조절해야 되는 것은 아닌지 검토를 해봐야 될 수는 있습니다. 특히 이제 원래 멍이 좀 자주 들긴 했었는데 약을 특별히 바꾼 것도 아니고 뭐 큰 문제 없이 그냥 똑같이 잘 지냈었는데 어느 날부터 멍이 예전과 달리 점점 심하게 든다라는 것은 우리가 비록 똑같은 약을 먹고 있지만 우리 몸 상태가 뭔가 변해가지고 약이 몸에 세게 작용하고 있는 경우일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도 상담을 하는 게 좋을 수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이제 사인으로는 혈변, 흑색변, 혈뇨와 같은 내부 장기 출혈이 의심될 때는 즉시 병원에 방문하셔야 됩니다. 그냥 겉에 살짝 다치거나 멍이 들고 하는 건 사실 큰 문제가 되진 않는데요. 이제 내부 장기 출혈 같은 경우 우리가 지혈을 제대로 할 수 없고 그 말은즉슨 굉장히 큰 출혈로 이어질 위험도가 존재하기 때문에 빨리 조치가 필요할 수 있는 건데요. 대변이 이제 빨갛게 나오거나 시커멓게 나오거나 소변이 빨갛게 나오거나 이게 대표적입니다. 참고로 이제 대변을 봤을 때 그 빨간 피가 살짝 묻어나는 건 보통 항문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이기 때문에 보통 큰 문제는 없긴 한데 대변을 봤는데 왕창 시뻘겋게 나온다라던가 짜장 같은 시꺼먼 색이 나온다거나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사인일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은 또 이런 질문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니 이렇게 위험한 약을 계속 평생 먹어야 되는 게 맞습니까? 이렇게 물을 수가 있는데 이제 쉽게 말하면은 모든 약은 부작용이 사실 있을 수 있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드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을 물론 안 먹을 수 있으면 안 먹는 게 가장 좋겠죠. 근데 이제 뇌경색이 생겼다라는 것은 약을 먹지 않고서는 계속 재발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우리 신체가 한쪽으로 치우친 상황으로 이제 이해할 수가 있고 그럼 이 치우친 것을 다시 원래대로 되찾기 위해서는 이런 약물의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제 약물 복용의 이득, 즉 뇌경색 예방의 효과가 위험성, 뭐 출혈의 위험성이 대표적인 것이겠죠. 이거보다 상회한다고 판단될 때 담당 의사가 이제 처방을 하는 것이니까요. 이런 뭐 부작용에 대해서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겠습니다. 자, 위험인자 관리로 넘어가겠습니다. 뇌경색의 일반적인 위험인자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사실 뇌경색의 위험인자라는 것은 굉장히 많습니다. 가장 흔한 것이 혈압, 당뇨, 이상지질혈증, 담배 뭐 이런 것들이고 비교적 드문 위험인자로는 뭐 또 각종 혈액 응고 장애, 뭐 암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다른 자가 면역 질환이라던가 그밖에 여러 가지 뇌경색 위험인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것들만 좀 다뤄보고자 하는 거고요. 이제 고혈압이 있을 때는 당연히 혈압약을 드시게 되는데 약은 뭐 연령, 기저질환, 뇌혈관 상태 등에 따라서 목표 혈압을 맞추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혈관이 많이 좁아져 있어가지고 뇌 혈류가 겨우 간당간당한 분들은 혈압을 너무 많이 낮추는 게 오히려 뇌 건강에 독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일부러 혈압을 높게 유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당뇨는 이제 그냥 혈당 조절 정도에 따라서 그다음 기저 질환에 따라서 우리가 약을 선택하게 되고요. 이상 지질 혈증은
혈관 질환 위험 인자에 따라서 사람마다 이제 콜레스테롤 기준이 다르다는 게 핵심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콜레스테롤에 이제 뭐 저희가 외래 진료 보면서 이번 달에 LDL이 뭐 몇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기도 하는데 모든 뇌경색 환자에서 목표 LDL 수치는 일정하지가 않습니다. 뭐 죽상경화증이 심한 분들은 훨씬 더 타이트하게 약을 조절하기도 하고요. 그런 죽상경화증이 아니고 뭐 아주 작은 혈관이나 뭐 심장 쪽 문제라면은 그 정도로 빡빡하게 관리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상지질혈증 관리는 사람마다 그 타겟이 다 다르다라는 것이 중요하고요. 특히 이제 뇌경색 병력, 특히 죽상경화증이 있어서 이제 우리가 다니시는 분들은 사실 그 이상지질혈증의 타겟이 되는 목표가 굉장히 빡빡합니다. 사실상 약을 쓰지 않고는 거의 도달이 힘든 경우가 많을 정도로 빡빡하기 때문에 약을 반드시 드셔야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밖에 금연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사실 우리가 좀 놓치는 경우가 있는데 금연은 아주 중요한 뇌경색 예방법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뭐 운동이나 식이 관리 등이 있겠죠. 자, 혈압, 당뇨, 이상 지질 혈증은 약을 평생 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한 번 약을 시작하면 끊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예, 그것은 아니고요. 약을 시작했기 때문에 못 끊는 게 아니고, 이제 환자분의 몸 상태가 고혈압이 있으니까 단지 약을 쓰는 것이고, 고혈압이라는 것 자체가 약을 아무리 먹어도 그게 어떤 근본적인 치료가 된다기보다는 그냥 고혈압이 있는 몸이지만 혈압을 적절하게 조절한다. 당뇨가 있는 몸이지만 우리가 약으로서 당뇨를 완치하는 게 아니고, 당뇨가 있지만 당을 적절하게 조절한다. 이런 개념의 치료이기 때문에 약을 시작해서 실질적으로 계속 드시게 된다는 거지 약을 시작했기 때문에 못 끊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단지 그 기저에 있는 몸 상태는 사실상 잘 변하지 않기 때문에 약을 어쩔 수 없이 계속 먹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정말로 뭐 운동 열심히 하고 식단 관리해가지고 혈압, 당뇨를 끊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약제를 중단하는 경우에 대해서 간단히 다뤄보겠습니다. 뇌경색 약물의 중단. 뇌경색 약물을 중단해도 될까요? 기본적으로는 아닙니다. 뇌경색 약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평생 드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뇌경색의 주요 위험 중 하나에 항상 꼽히는 것이 나이입니다. 좀 이제 안타깝긴 하지만 결국 뭐 모든 사람은 나이가 드는 것이고 나이가 든다는 것 자체가 뇌경색의 위험도를 올리는 일입니다. 그렇다 보니 정말 아주 젊은 나이에 생기는 좀 약간 비교적 흔치 않은 뇌경색의 일부 타입 빼고는 대부분의 뇌경색 환자분들은 평생 약을 드셔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혈압이나 당뇨 같은 위험인자 조절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경우에 따라서 약을 중단하는 경우가 있기는 있는데요. 흔하지는 않지만 이런 항혈전제, 피를 묽게 해주는 그런 약들은 사실상 중단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뇌경색 약물은 이미 발생한 뇌경색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재발을 막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뇌경색 약물은 이제 앞으로도 평생 드셔야 되는 것이 당연하겠죠. 자, 그렇다면은 뇌경색 약물을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자, 출혈 부작용이 있거나 쉽게 말해서 주요 수술, 시술 전에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출혈 부작용이 있을 때는 장기적으로 약물 변경이 필요할 수 있는데 이런 부작용이 아니고 주요 수술, 시술 전에 약물 중단이 필요할 때는 사실 어떤 수술을 받느냐, 어떤 시술을 받느냐, 어떤 약을 먹고 있는지, 그 다음에 환자분의 뇌혈관 상태는 어떤지에 따라서 다 접근이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임의로 약을 중단하시지 마시고 약을 중단해야 되는 일이 있으면은 반드시 담당의와 상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아마도 뇌경색을 이미 겪으셨거나 아니면은 뇌경색을 겪은 분들의 가족분이실 가능성이 높을 것 같은데요. 사실 이 영상은 지금 당장 입원해 있는 상태에서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 영상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뇌경색은 재발 가능한 병이고 지금 이 급성기의 어려움을 잘 이겨내는 게 당연히 중요하긴 한데 그 이후에도 평생 꾸준히 관리해야 되는 그런 질병이기 때문에 이제 퇴원 후에도 모쪼록 환자 보호자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도록 이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신경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허준영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뇌졸중의 급성기 치료와 그 다음에 미래의 뇌졸중 치료 이렇게 두 가지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는 급성기 치료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급성기 치료 전략에는 정맥내 혈전용해술, 동맥혈전 제거술, 그리고 약물 치료를 다루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뇌졸중 치료의 미래 기술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또 간단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뇌경색 환자가 오시는 경우에는 첫 번째로 저희 의사가 진찰을 먼저 하게 되고요. 그런다면 진찰 결과상 검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되는 경우에는 MRI나 CT 같은 영상 검사를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것이 뇌경색이 맞고 그 다음에 빨리 치료가 필요하다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혈전 용해술도 진행하게 되고요. 그렇게 혈전 용해술을 하거나 아니면 혈전 용해술에 해당되지 않으시는 분들 두 분 다 결국에는 입원 치료를 하시게 됩니다. 이 중에서 저는 이제 혈전 용해술 관련된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혈전 용해술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정맥내 혈전 용해술, 두 번째로는 동맥내 혈전 제거술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제 다루는 뇌경색이라고 하는 병 자체가 이렇게 왼쪽에 보시다시피 혈관 자체가 막히면서 발생하는 질병이라서 이 막힌 부분을 뚫어내려고 하는 그런 치료가 되겠는데요. 정맥내 혈전 용해술 같은 경우에는 정맥으로 약물을 써서 치료하고자 하는 것이고, 동맥내 혈전 제거술이라고 하는 것은 동맥으로 직접 접근을 해서 이 혈전 자체를 제거하는 그런 시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정맥내 혈전 용해술을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맥내 혈전 용해술은 1996년 이전에는 사실은 이런 치료 자체가 없었고요. 96년이 되면서 이런 정맥내 혈전 용해술이 드디어 발견됨으로써 해서 뇌경색 환자분들한테서 처음으로 치료가 가능해졌습니다. 이런 정맥내 혈전 용해술은 한 20에서 30% 정도의 환자한테서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 20에서 30%라는 이 숫자 자체는 뚫리는 확률일 수도 있고 3개월의 예후가 좋은 확률일 수도 있고요. 또 사망률을 이 정도 30% 정도 감소시켰다이기도 하면서 또 이런 장애가 남는 경우도 30% 정도 효과가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약물의 정확한 이름은 알테플레이즈라고 왼쪽 밑에 써 있듯이 알테플레이즈라는 이름으로 이제 불리는데요. 결국에는 정맥을 통해서 주사로 이 약물을 투여하게 되는데 이 혈전 자체를 녹이는 그런 약물이라고 이해하시면 편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녹이는 약이다 보니까 딱 봐도 상식적으로 굉장히 위험한 약물이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한테나 다 쓸 수 있는 그런 약물은 아니고요. 뇌경색이 발생하고 4.5시간 이내에 오신 급성기, 초급성기에 오신 환자분들한테만 적용이 가능한 그런 약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뜻은 최대한 빨리 치료를 해야 된다는 뜻이기도 하고 그만큼 뇌경색은 골든타임이 있는 그런 질병이다라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이런 약물 자체를 최대한 빨리 써야 되는 이유는 혈관이 막히고 나면은 뇌세포가 점점점 죽어나가거든요. 그랬을 때 이 1분에 200만 개의 뇌세포가 죽어나기 때문에 1분이라도 더 빨리 치료가 필요하다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 약이 굉장히 중요하고 위험한 약물이다 보니까 금기가 있습니다. 현재 혈액응고제 같은 위험한 약물을 이미 복용 중인 경우에는 이런 혈전 용해제를 쓰는 경우에 오히려 출혈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쓰기가 위험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혈소판 수치 같은 어떤 피검사상에서의 위험 요소가 있는 경우에는 함부로 이 정맥내 혈전 용해술을 시행할 수가 없습니다. 또 혈전을 녹이는 위험한 약물이다 보니까 부작용으로서는 각종 출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위험이 대표적인 부작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동맥내 혈전 제거술입니다. 이 동맥내 혈전 제거술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이 다리 쪽에 있는 대동맥을 이제 얇은 바늘로 뚫고 들어가서 이 머리 안에 있는 혈관까지 관을 집어넣어서 접근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 관을 통해서 스텐트라든가 아니면은 이런 튜브 같은 걸 통해서 이제 석션으로 빨아들이는 그런 시술을 하게 되는 것을 동맥내 혈전 제거술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 가지 기구를 이용해서 이런 혈전을 제거하게 되는 것인데요. 이런 동맥내 혈전 제거술은 심지어 10년도 안 된 최신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015년에 처음으로 이런 동맥내 혈전 제거술의 효과가 입증되면서 현재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50% 정도의 환자들에서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50%의 효과라고 하는 것은 3개월 뒤에 일상생활로 복귀할 정도로 많이 회복하는 경우가 50%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혈전 제거술도 아까 전에 말씀드린 혈전 용해술과 비슷하게 최대한 빨리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1분에 200만 개씩 뇌세포가 죽어나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빨리 꼭 오셔야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는 또 이게 그냥 어떤 아주 미세한 혈관이 막혔을 때는 사실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은 이런 시술 기구가 접근을 하려면은 혈관이 어느 정도 이상의 크기가 되어야지만 접근이 가능하고 그래야지 이 수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큰 뇌혈관이 막혔을 때만 가능하다, 이런 부분을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또 이 치료 자체도 굉장히 위험한 치료입니다. 그래서 부작용이 있다는 점을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전에 정맥내 혈전 용해술도 그랬듯이 각종 출혈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이것은 뇌혈관에 접근하다 보니까 뇌혈관이 찢어진다던가 하는 이런 심각한 뇌출혈이 발생할 위험이 있습니다. 또는 이 다리 혈관을 통해서 접근하기 때문에 다리 혈관 자체에 출혈이 발생하거나 아니면 거기에 염증 같은 게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약물 치료 또는 입원과 관련된 내용을 다루겠습니다. 혈전 용해술, 급성기의 어떤 그런 뚫는 치료를 하고 나서의 어떤 급성기 목표는 뇌경색의 재발과 악화를 방지하는 게 가장 주요 목표가 되겠습니다. 애초에 이 뇌경색이라고 하는 질병 자체는 초기에 재발을 굉장히 자주 합니다. 특히나 이 처음에 일주일 사이가 굉장히 위험한 시기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초기에 재발을 할 때 빠르게 대처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재발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재발했을 때 빠르게 대처하는 게 뇌경색 환자분들의 입원의 목표라는 점을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뇌졸중 집중치료실이라고 하는 곳에 초창기에 입원하시는 경우가 많고요. 이 집중치료실이라고 하는 곳은 환자분들이 혹시라도 악화되는 경우에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집중치료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입원하시자마자 저희가 최대한 빨리 항혈전제를 드리게 되는데요. 이 항혈전제는 항응고제나 항혈소판제 이런 식으로 뇌경색의 원인에 따라서 그 원인에 맞는 항혈전제를 투여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수액치료를 받으시게 되는데요. 어쨌든 간에 뇌에 혈류가 충분히 공급되지 않아서 발생하는 질병이다 보니 피의 양을 늘리는 수액치료가 효과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혈압이 높은 경우에 너무 높으면 오히려 뇌출혈이 발생하실 수도 있고 또 너무 낮은 경우에 이 뇌경색이 나빠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혈압을 조절하는 일들도 뇌졸중 집중치료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뇌졸중 치료의 미래 기술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접근으로 뇌졸중을 효과적으로 더 치료하고자 하는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급성기에 저희가 할 수 있는 정맥내 혈전 용해제가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부작용과 제한점이 있다 보니 이런 부작용, 출혈 부작용을 줄이면서도 효과는 충분히 효과를 낼 수 있는 테넥테플레이즈라는 새로운 약물이 개발되어서 이제 좀 있으면 우리나라에도 들어와서 이제 실제 환자들에게 적용할 수가 있어질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는 시술을 할 때에도 이 기구 자체가 얼마나 좋냐에 따라서도 시술의 성공 여부가 왔다 갔다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효과가 좋은 시술 기구들이 많이 개발되어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동맥내 혈전 제거술의 경우에는 큰 혈관이 막혔을 때만 치료가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기구들이 발전함에 따라서 더 작은 혈관도 치료할 수 있는 그런 기구들이 개발되고 있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AI라든가 유전자 같은 기술들이 발달하면서 이런 AI와 유전자를 활용한 환자들의 맞춤 정밀 치료를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이제 개개인의 맞춤 그런 처방과 진단을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기술이 발전되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급성기 치료와 미래 치료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렸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중앙대학교 광명병원 임상영양사 남슬기입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 시간인데요. 이번 시간에는 뇌졸중 환자의 영양관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뇌졸중의 위험 인자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성별이나 가족력처럼 태어날 때부터 정해지거나 나이가 드는 것처럼 내가 스스로 조절할 수 없는 요인하고 고혈압, 당뇨병, 그리고 이상지질혈증, 흡연이라든지 비만, 운동 부족과 같은 노력에 따라서 조절할 수 있는 요인이 있어서 우리는 바로 이 조절할 수 있는 요인들을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나왔던 위험인자 중 4가지를 혹시 기억하고 계신가요? 고혈압이나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비만인데요. 아래 5가지 상태 중에 3가지 이상 해당이 되는 경우를 우리는 대사증후군으로 진단을 할 수 있고, 이는 뇌졸중의 대표적인 위험인자이기 때문에 뇌졸중의 예방 그리고 재발 방지를 위해서 대사증후군이 생기지 않도록 적절한 관리 또 치료를 통해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뇌졸중이 생기지 않도록 예방하고 이미 발생되었다고 하면 치료 이후 재발이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하는데요.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식사 관리입니다. 짜게 먹거나 지방 함량이 높은 음식 위주의 식사는 고혈압, 당뇨, 이상지질혈증 유발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다양한 식품을 골고루 섭취하고 또 적절한 운동을 함께 해주면서 전반적인 생활습관 개선이 함께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그중 가장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이 바로 나에게 맞는 건강한 적정 체중을 유지하는 것인데요. 적정 체중, 즉 표준 체중이라고 하는 것은 성별과 키로 쉽게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내 키를 미터로 바꾸고 2번을 곱해준 다음 남자는 22, 여자는 21을 다시 곱하면 되는데요. 여기에 나온 표준 체중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10% 범위 내에 해당이 된다면 지금 나는 적절한 체중을 잘 유지하고 있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또 현재의 키와 몸무게를 가지고 BMI라고 하는 체질량 지수, 즉 비만도를 구해볼 수도 있는데요. 계산값이 25가 넘는다고 하면 비만인 상태이기 때문에 뇌졸중의 어떤 재발 위험을 높이게 되어서 적극적인 체중 감량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건강한 체중과 좋은 영양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요. 유튜브에서 중앙대학교 광명병원을 검색하시면 저희 영양관리팀에서 나에게 맞는 식사를 구성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하고 또 재밌게 준비를 했으니 이 교육 영상이 끝난 다음에 한 번쯤 시청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고혈압 관리인데요. 마찬가지로 고혈압 역시 생활습관 개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소금 섭취 제한이나 체중 감량, 절주, 운동 모두 다 혈압 감소 효과가 있지만 특히 여기에서 식습관하고 관련된 사항에서 혈압 감소 효과가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싱겁게 먹고 칼로리와 동물성 지방의 섭취를 줄이는 채식 위주의 건강한 식습관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싱겁게 먹어야 하는지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요. 세계보건기구에서는 5g, 우리나라 고혈압 가이드라인에서는 6g을 먹도록 권고를 하고 있고요. 하루 5에서 6g 소금 섭취를 하기 위해서는 식품, 자연 그 자체에 포함되어 있는 1에서 2g을 고려해서 한 끼 식사를 준비하실 때 여기 그림에서 보이는 것처럼 1g에서 2g이 넘지 않는 양념을 사용하시면 되는데요. 소금 1g이 어느 정도인지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그림으로 자료를 준비해 봤습니다. 소금 1g에 해당하는 양은 유명한 아이스크림 가게의 분홍색 스푼 약 3분의 1 정도에 해당하는 양이고요. 간장으로는 약 5g, 된장이나 고추장은 약 10g 정도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조리할 때 사용하는 양념 외에도 그 자체로도 염분 함량이 많은 식품들이 있는데요. 소금에 절인 어육류라든지 육가공식품, 건어물, 젓갈, 장아찌나 염장 해조류 등은 염분의 함량이 매우 높기 때문에 그 섭취에 주의가 필요하겠고, 가급적이면 앞에서도 설명드렸다시피 신선한 자연 그대로의 식품을 활용하도록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소금을 적게 쓰기 때문에 간이 안 되어 있고 너무 싱거워서 맛이 없다고 느끼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이럴 때는 짠맛 대신에 다른 맛, 신맛이라든지 단맛, 매콤한 맛을 내는 양념을 사용하시면 조금은 맛있게 드실 수가 있고,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가공된 것, 특히나 염장식품보다는 자연 그대로 식품을 드시는 것이 좋은데요. 예를 들면 오이지보다는 오이 스틱을, 깻잎 장아찌보다는 생깻잎 쌈을 드시는 것이 좋고, 국이나 찌개 국물 좋아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요. 국물에는 염분이 많이 녹아있기 때문에 건더기 위주로 드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콜레스테롤과 포화지방의 섭취도 주의하셔야 하는데, 콜레스테롤 수치 이상 소견으로 혹시라도 내가 조절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왼쪽 포에 콜레스테롤이 많이 들어가 있는 식품에 과다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겠고, 포화지방은 대부분 동물성 지방이기 때문에 삼겹살이나 갈비, 닭 껍질과 같은 기름진 육류와 육가공식품, 버터나 쇼트닉을 많이 사용하는 가공식품에 많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역시 섭취에 유의하셔야 하고, 가능한 살코기 위주의 담백한 육류를 선택하시고, 기름 사용이 많은 조리법보다는 찜이나 조리물, 식물성 기름을 사용한다면 1스푼에서 2스푼 정도의 적정량을 사용하도록 하셔야 되겠습니다. 불포화지방산은 적절히 섭취할 경우 오히려 혈중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긍정적인 효과를 볼 수가 있는데요. 등푸른 생선이나 견과류, 참기름, 들기름과 같은 식물성 기름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불포화지방도 지방이기 때문에 너무 과다하게 많이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식이섬유소는 잡고, 채소, 과일, 해조류나 콩이 풍부하게 들어가 있는 성분인데요. 혈중 콜레스테롤을 낮춰주는 효과도 있고요. 혈당 조절에도 도움을 줍니다. 장 운동을 촉진시키고 또 체중 감량이 필요하신 분들, 체중 조절에도 도움을 준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우리가 잡곡이 함유된 밥 한 공기, 그리고 채소 반찬 2가지 이상, 하루에 1~2번 생과일을 섭취해주면 충분한 양의 식이섬유소를 섭취하실 수 있고요. 체내 이 식이섬유소가 잘 이용될 수 있도록 1리터 이상의 충분한 수분 섭취도 함께 해주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부득이 외식을 해야 한다면 대부분 외식 메뉴 자체가 열량이 굉장히 높고 또 염분도 많기 때문에 걱정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가급적이면 외식의 횟수 자체를 줄이는 것이 필요하고, 어쩔 수 없이 내가 외식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여러 가지 식품군이 골고루 함유되어 있는 메뉴로 미리 계획을 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탄수화물, 단백질, 채소가 골고루 들어가 있는 담백한 메뉴를 선택하시고, 주문할 때 가능하다면 싱겁게 또는 소스를 따로 달라고 요청을 하시는 것도 싱겁게 먹는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술은 가급적이면 마시지 않도록 하셔야 되는데요. 술은 높은 열량만 있고 몸에 좋은 그 어떤 영양소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과한 음주 역시 비만, 지방간, 고중성지방 혈증을 유발하게 되므로 주의가 필요하고, 부득이하게 내가 사회생활을 하다가 드셔야 되는 상황이 있으면 남자는 2잔, 여자는 1잔 이하로 조절하도록 하셔야 됩니다. 영양성분표를 확인하는 습관도 도움이 되는데요. 이제 대부분 제품에서 쉽게 이 영양성분 표시를 확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영양 정보를 잘 확인해서 이왕이면 같은 제품이라면 나트륨과 지방, 콜레스테롤이 적은 식품을 선택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뇌졸중을 진단받고 나서 항응고제 약물을 복용하는 경우가 있을 텐데요. 이때는 비타민 K 함량이 높은 식품의 과다 섭취를 주의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비타민 K가 항응고제의 작용을 방해하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비타민 K라고 하는 성분은 대부분의 식품에 골고루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비타민 K가 들어가 있다고 제한을 하기보다는 고함량 식품을 하루에 너무 과다하게 섭취하지 않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뇌졸중 이후 삼킴 장애, 즉 연화곤란이 생기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때는 정확한 진단을 위해 먼저 검사를 진행하고
개인의 씹고 삼키는 능력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절한 식사의 형태로 진행을 하셔야 되는데요. 대체로 물이나 음료, 이제 국물 같은 맑은 액체류는 기도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 흡인이 잘 발생되게 됩니다. 그래서 액체류를 드실 때는 점도를 조절해서 걸쭉한 액상의 형태로 드셔야 되고요. 자세한 내용 역시 보시는 것처럼 저희 중앙대학교 광명병원 유튜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건강보조식품이나 민간요법이 뇌졸중, 중풍에 좋다라고 알려져 있고 먹어도 되는지를 정말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는데요. 이거 역시 알려진 거는 조금 다르게 긍정적인 어떤 효과에 대한 과학적인 근거가 부족한 경우가 대부분이고 오히려 성분이 모호한 경우가 대부분이어서요. 복용하고 있는 약의 효과에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권장을 하고 있지는 않고 있고요. 스스로 판단해서 복용하기보다는 담당 의사 또는 임상영양사와 상의 후에 복용을 하시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뇌졸중 환자의 영양관리에 대해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뇌졸중 환자 교육을 위한 환자분과 보호자분들을 위한 영상을 잘 보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입원하시면서 좀 힘든 부분도 많이 있으셨을 테고 저희가 열심히 설명한다고는 했지만 부족한 부분도 많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열심히 준비한 영상을 보시고 뇌졸중에 대한 이해가 더 깊어지시면서 더 이상 또 다른 뇌졸중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와 함께 같이 치료를 잘 하시면 지금의 증상도 조금씩 나아지고 향후에 뇌졸중이 재발 없이 계속 건강한 삶을 영위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돕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